외팔이 아버지의 죽음. 나는 한쪽 팔이 없는 아버지가 창피했다. 어머니는 얼굴을 익힐 때쯤 돌아가셔서 생각도 나질 않는다. 시골에 사는 외팔이 아버지는 몸이 성한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일을 했지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우리 가족은 배부른 적도 없었고 장마당에서조차 새 옷을 사 입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러한 가난이 싫었고 나아지지 않는 시골 생활이 싫어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과외나 학원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사치일 뿐이었다. 그냥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했다. 남들보다 덜 잠자고 닥치는 대로 책 한 권을 더 읽고 더 읽었다. 그렇게 쌓아온 실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꿈을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명문대에 입학도 하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였으며 집안이 괜찮은 아내를 얻어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와 이분을 아느냐고 물었다. 가족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며 어리둥절하는 순간 나는 동사무소 직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방문 목적을 물어보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다. 내 가족들은 내가 고아라고 속여온 터라 부모나 가족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가족들 몰래 얼마간의 용돈을 아버지의 통장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일체 소식을 단절하고 살아왔다.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에게는 지방 출장을 이유로 시골집을 찾았다. 시골집에는 동네 어른들이 아버지 시신을 안치하며 간단한 장례 준비를 도와주고 계셨다. 누추한 방 안에 들어서니 호라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누렇게 변한 방바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들아, 그동안 보내준 용돈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연락처도 없고 소식도 없었지만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단다. 내가 외파리가 된 것은 내가 어릴 적에 뒷산에서 불발탄을 가지고 놀던 너를 발견하고 내 몸에서 불발탄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과정에서 나의 한쪽 팔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란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구나. 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명절 때 새 옷을 입히지도 못한 게 너무나도 한스럽구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아들아. 나는 아버지의 짧은 편지를 읽어내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외팔이 아버지를 어머니 산소 옆에 모시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먹먹하고 한탄스럽고 죄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 고향은 6.25 전쟁 당시 38선이 있던 곳으로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차지하려고 아군과 적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진 전방지역이라 불발탄이 많았던 지역이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이토록 작은 종이 쪼가리에 당신의 아픔을 써내려가셨던 걸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걸까? 너무 늦게서야 깨달은 불효자식은 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꼭 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두려운 적이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무엇이든 자신감 넘치고 어떤 것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초라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니 한없이 자감한 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체가 없는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세 시대에 지켜야 할 건강일까요? 아니면 생계를 해결해 줄 직업일까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노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대상은 바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5가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5가지의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앞서 사연을 하나 듣겠습니다. 눈치 보는 시아버지.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저렇게 계속 사시는데
이렇게 한 번만 부탁할게. 아주버님도 계시잖아. 아주버님은 대기업도 다니시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시는데 왜 형편도 안 좋은 우리가 모셔야 하냐고. 다른 거는 뭐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릴 적 남편은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면서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을 구하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아버님이 제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입니다.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남편은 군대 제대하고 26살 때까지도 놀고 먹었더랍니다. 노가다를 오래 하다 보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고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신 조그마한 집 한 채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파셨고 그동안에는 전셋방 얻어 사셨는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남편이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근데 아버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도 임신해서 3개월이었는데 남편이 아버님을 자꾸 모시자고 하는 거예요. 형님네는 아버지 절대 자기들이 못 모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이제 애들 고등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한테 은근슬쩍 떠넘기시더군요. 형편이 마냥 좋지가 않아서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너흰 아직 애도 없으니까 너네가 모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시아버지께서는 늙으니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며 안 가련다 하시는 걸 저희 남편이 같이 가자고 설득해서 결국 넉 달 전에 모시기로 하고 자꾸 거절하는 아버님을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 하셨습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잡수시고 두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어쩔 땐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 그리고 식사하시면 곧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걸레를 들고 뭘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할 일도 없고 해서 청소 좀 하려고. 아니, 왜 아버님이 걸레질을 하세요? 얼른 이리 주세요, 빨리. 정말 괜찮대도 내가 이게 편해서 그래. 아버님 정말 왜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결국 끝까지 청소를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시느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남편이 몰래 아버님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셨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언젠가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매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옆집 아주머니가 밖에서 저희 시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를 실어서 가던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며느리가 있을까요? 아버지 찾으러 갔다 올게.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도 그 말만 남기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이며 과자들이며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불편하셨던지 아들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의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나가고 1시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프던지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 말이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매일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 그때 아버님 손을 처음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돼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요. 그날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서 날이 좀 쌀쌀하니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집에 잠바 있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고맙다, 잘 입을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게.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 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야. 마지막으로 아버님,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사랑해요, 아버님. 이 사연을 들으시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을 들으면 진짜 실화일까 하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사실에 더 마음이 저미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하고 두려우셨을 테지요.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지만 아들이 모셔야지 왜 며느리 보고 모시라고 하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자식일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매 한 가지일 것이니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두려움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두려움을 해결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두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며 그것은 어른인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치 보는 시아버지의 사연에서 시아버지는 분명 며느리와 자식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도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지 말라고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겠지요. 특히 가부장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은 상태에서는 자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은 권위도 재산도 아닙니다.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들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겠지요. 그렇게 키워준 감사함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와의 갈등으로 자녀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은 당연히 있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은 자녀가 불효자로 성장하도록 부모가 완벽한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버릇없게 행동하는데도 참아주는 등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선택이 아닌 늘 갈등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를 무능하고 연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오냐오냐 키우게 되면 자식은 독불장군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지요.
특히 자녀와의 갈등이 두려워서 자녀가 바라는 만큼 뒷바라지를 하는 노인들은 비참한 노후를 맞기 쉽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도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매정하게 선을 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게 하려면 부모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정신적 독립, 육체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격려와 조언을 하기보다 자녀의 실수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면서 자신의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면 자녀가 더 성장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녀의 결정과 활동을 통제하는 멍해를 치고 부모 자신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받았던 강력한 통제력을 부모에게 그대로 쏟아냅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라서 자신을 때렸던 부모에게 똑같이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눌렸던 울분과 분노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제 속에서 키우면 부모도 자식도 불행해집니다. 넷째, 내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뭐든지 앞서가는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 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감을 무의식 중에 갖게 하여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비참한 자녀로 자라게 만듭니다. 부모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남보다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될 일입니다. 내 행복이 자녀의 행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를 분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좌충우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도 자녀가 잘못될까봐 부모에게서 멀어질까봐 자신의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이토록 자녀가 컸는데도 탯줄을 잘라내지 못하고 과잉보호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자주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이나 두려움을 느껴 소심하고 수동적인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오히려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지나오며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인생의 감성적 청사진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교육 방식대로 내 자식을 교육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감성적 청사진 안에서 나의 부모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자녀 교육의 첫걸음입니다. 부모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자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부모가 가진 두려움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두려움을 지금 부모가 끊어내지 않으면 반드시 내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시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3살까지는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린 시기에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춘기에는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사랑이며 20살이 넘으면 냉정한 마음으로 지원도 간섭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두려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돌이켜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도 여전히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이란 부정적인 것만 보던 시선을 돌려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듯이 바람이 오고 가듯이 내 마음에도 여전히 좋고 싫음이 일렁이겠지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여정에 여러분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사 모든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오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해결책은 결국 내 마음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예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배우가 시를 읊조렸는데 그 글귀에 감명을 받아 찾아보았던 어머니에 관한 시가 있습니다. 내 뒤통수를 퉁하고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였고 정말 무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짧은 시 안에서 누구나 이해하고 심금을 울리는 글귀로 표현했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울렸던 어머니에 관한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어머니는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어머니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명작을 읽었지만 어머니가 걸어오신 길과 제게 들려준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명작은 내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교육자나 철학자, 스승도 어머니만큼 훌륭한 교훈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머니는 성자였고 부처였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머니의 아침은 평생을 새벽에 열었고 성실로 하루를 보내셨으며 밤엔 잔잔하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로 우리를 잠재우셨습니다. 혹여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로 하여 우리에게 흠이라도 보일까봐 버들가지 나긋한 회초리로 잘잘못에 엄격했던 어머니. 자식들의 종아리에 굵은 줄이라도 생긴 밤에는 몰래 우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공부 1등보다 사람 1등 되기를 강조하고 남을 이기기에 앞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먼저 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성공하느니 정직과 진실로 궁핍한 게 훨씬 떳떳한 삶이라고 가르치신 어머니였습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이 생겨도 변명보다 잠시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라고 하셨고 눈물은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지만 미소만은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덕을 보이고 깊이 있게 우정을 나눌 것이며 사람 사이에는 항상 일정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길고 긴 세월에 비해 허무할 수 있으니 그날그날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후회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가 주신 훈계와 사랑은 내 인생의 신앙이며 내가 본 최고의 명작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